구사론, 인식과 표현. 구사론의 서술 방식에 관한 일고. 저자 강종원. 1. 서론. 언어 철학이나 인식론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과 관련해서 상호 간 갈등하는 이론들을 제시하려 할 때 유명론과 실제론이라는 구분은 매우 손쉽게 선택 가능한 구분이다. 이러한 유명론과 실제론 사이의 구분은 보는 방식의 문제와 관련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사태를 분석하려 할 때 그들 양자가 동등하게 주관과 객관 혹은 어떤 다른 요소들을 기준으로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표면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러한 점에서 이들 두 입장은 동일한 동전의 양면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문제는 그러한 사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파악하고 묘사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전통적으로 실제로는 그 기본적 요소들의 효과적 조합을 위해 원자론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경향이 있어 왔고, 반면 유명론은 한 사태의 역동적 양상을 유지시키기 위해 원자론적 경향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매우 분절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결국 유명론과 실제론의 갈림길은 사실상 경험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묘사의 차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실제론자들은 자신들의 관념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반면, 유명론자들은 하나의 사태를 철학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수단 그 자체부터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실제론자들이 언어와 그 대상이 동일한 원자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가정함으로써 자신들이 경험한 바를 쉽사리 재구성할 수 있는데 반해, 유명론자들은 분절적이지 않은 하나의 사태를 분절적인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야 하므로 언제나 어려움을 겪곤 한다. 불교의 역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존재해왔다. 특히 아곤달마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상호 갈등하는 입장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친과 설일체유부의 입장들이다. 비록 52715법이라는 동일한 인식 존재론적 분류체계를 공유했지만 세친은 여러 측면에서 설일체유부를 비판하였다. 물론 세친이 설일체유부의 실제론적 성향을 비판했음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가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문제만큼 그가 어떤 방식으로 그러한 점을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만일 유명론을 하나의 상황에 대해 그 역동적 측면을 포착하려는 노력으로 이해한다면 그 상황에 대한 세친의 묘사 양상을 검토함이 필요할 것이다. 52715법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세친에 의한 그러한 분류적 체계의 사용이 설일체유부의 사용과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다. 52715법은 기본적으로 분류적인 외관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분류체계란 기본적으로는 열거 및 분절적 분석 등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만일 세친이 동일한 체계를 받아들이고도 다른 형태의 보는 방식을 가졌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이러한 범주들을 구성할 때 사용한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세친이 하나의 사태에 대해 실제로 재구성을 행했던 구사론의 특정한 부분들을 그 사용의 측면에서 살펴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원초적 인식 사태와 언어. 하나의 심리적 사건은 거의 언제나 그것의 개념적 묘사보다 선행한다. 그렇기에 우리가 한 사태의 원초적 상황을 보여주려 한다면 그 언어의 의미는 오직 그 언어의 사용에 의해서만 전달할 수 있다. 세친 역시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어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언어적 형태로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이가 보거나 경험한 이러한 하나의 전체로서의 경험, 이것을 필자는 원초적 인식 사태라고 방법론적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초적 인식 사태는 그것이 지각된 연후에나 비로소 그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초적이다. 이러한 사태와 관련하여 유명론자들은 그것의 역동적이고도 전체적인 측면들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여기서 어떤 하나의 복잡한 사태가 존재하고 그 사태에 대해 이름을 붙이려 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때 그 사태의 어떠한 측면에 대해 이름을 붙일 것인가? 마치 그 사태가 그것의 시원으로부터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 전체의 사태를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 불러야 하는가? 아니면 그것의 모든 부분들을 명명한 후 그 부분들의 총체로서 그것을 정의해야만 할 것인가? 실제로 존재론적 함축을 지니기도 하는 이러한 원초적 인식 사태를 어떠한 입장으로부터도 비판당함 없이 명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하나의 사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이름을 붙이든 말든 그 자체로 진행해 나간다. 그러므로 이름은 외재적 지창이 아니라 단순한 설명을 위해서만 그 의미를 획득한다. 설명을 위해 명명을 행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한 설명은 타인을 위한 설명이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설명이 될 수 없다. 타인을 위한 설명은 상호적 합의를 전제하는데 그러한 상호적 합의가 성립하면 우리는 그것을 주관성이 확보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일상 언어를 관습적인 것이라 부르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설명을 위한 명명은 두 가지 종류의 합의, 즉 주어진 시간에 있어서의 공간적 합의와 역사상의 축적적 합의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습적 언어의 경계는 매우 유연하다. 화자에 의한 유연한 언어적 사용은 청자에 의한 유연한 언어적 수용을 전제로 한다. 다음과 같은 우리말 대화를 생각해보자. 영희, 나 거기 있는 사탕 몇 개만 줄래? 철수, 응, 여기 있어. 영희에게 사탕 몇 개를 주다. 영희, 고마워. 만족을 띤 웃음. 여기서 몇 개 라는 말과 나 거기 있는 사탕 몇 개 줄래? 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일 억지로 말한다면 그것이 의미는 그 단어의 사용 혹은 그 사용의 실현함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몇 개란 말의 의미는 영희와 철수 사이에서 실제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그 상황 전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그러한 언어적 사용이 그 언어적 의미의 외연은 물론 내포까지도 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용들은 언제나 성공적일 것인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러한 언어적 사용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유연성 자체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그것이 또 다른 많은 언어적 문제들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우 역설적으로 이러한 언어의 유연성 때문에 또한 많은 문제들이 해소되기도 한다. 필자는 총체적이고도 유연한 하나의 사태, 즉 원초적 인식 사태를 분절적 특성을 지닌 언어로서 설명하려 할 때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3. 분류의 원리.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먼저 분류의 원리에 대한 세친의 설명을 검토해 보도록 하자. 구사론 제2장 서두에서 세친은 인식기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근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사억은 아이디아에는 최고의 뛰어난 힘을 소유함이라고 해석된다. 왜냐하면 그 어근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것들이 힘을 발휘한다는 의미이므로 근 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두드러짐이라는 의미가 곧 근의 의미이다. 이것은 분류행위 그 자체에 대한 설명으로 볼만한데, 여기서 분류의 대상들은 인식기관들 즉 근이고 분류의 원리는 다름 아닌 두드러짐의 발휘로 정리된다.
더욱이 구사론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인식행위와 관련된 항목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원칙이 구사론 속의 대부분의 항목들에도 적용될 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원칙은 매우 미묘한 성격을 지닌다. 즉, 이 원칙은 엄밀한 경계를 가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연한 되먹임 체계로 보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유연한 특성이 바로 역동적 측면들을 유지시켜주는 원천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는 본고에서 두드러짐 혹은 두드러짐의 발휘로 해석한 아데페이시아라는 단어의 번역어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산스크리트어 아데페이시아는 한역의 경우 증상 혹은 증상력으로 번역하여 최고의 지배력 정도의 명사적 사용이 일반적이다. 또한 티벳역의 경우엔 힘을 의미하는 뱅에서 사역형 어미를 붙인 뱅바이파 즉 지배하다로 번역하고 있다. 이 경우 파어미는 명사로도 형용사로도 볼 수 있겠으나 맥락으로 보면 힘을 발휘하는 주체라는 명사적 어감이 강하다. 그러한 점은 현대의 번역자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경향이다. 필자 역시 기본적으로 그러한 번역들이 문헌학적 오류가 아니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한 표현들은 우리의 사고 자체를 명사적으로 즉 경직되게 훈련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은 지적하고 싶다. 실제로 칭후의 주석을 살펴보면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보다 유연한 방식, 즉 의미의 기능적 해석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칭후는 인주어를 해설하는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를 들면 코끼리의 경우와 같다. 문법학파는 그것이 상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끼리라 하여 소유전미사에 관련시켜 코끼리라는 말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어원학파는 그러한 해석을 존중하지 않고 황야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코끼리라 하여 어원학적 논증을 성립시켰다. 여기서 또한 그와 같이 이해되어야만 한다. 즉, 주체가 가진 속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주체의 행위 양상을 정의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말이다. 물론 이러한 주석에 대해 세친 자신은 얼마나 만족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칭후의 이러한 언급은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환영할 만한 것인데 그는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만일 정령 문법 학파의 논리대로인들아 혹은 그 힘을 가진 신의 특징을 근이라고 해석한다면 아데페이테아라는 의미가 근의 의미 속에 별도로 요구된다. 그렇기에 그런 식으로 즉 문법학파의 방식으로 근이란 말의 분석을 행함은 요청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에서 본고의 논지상 중요한 점은 근의 의미 속에는 동사 혹은 인데서 파생된 단어들, 즉 인덴티임을 가지다 혹은 인주어티벤역을 직역하면 힘을 가진 것 등과 같이 하나의 명사적 힘이라는 말과 별도로 양상 표현의 형용사로서 아데페이시아가 별도로 요구된다고 함으로써 분명히 아데페이시아가 인계열의 말들과 단순한 동의어가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한 논거들을 통해 인식기관에 대한 기능적 정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제시한 세친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의 인식행위에 있어서 우리가 소위 인식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다른 기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행사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 임의적이고도 잠정적으로 붙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점은 개송 및 그 주석 부분에서 다시금 설명되고 있다. 먼저 개송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5가지 근들은 4가지 대상들에 대해 두드러짐을 발휘한다. 4가지 근들은 특히 2가지 대상에 대해 두드러짐을 발휘한다. 5가지 근들 및 8가지 근들은 각각 염호와 청정에 대해 두드러짐을 발휘한다. 이 개송의 주석 부분 또한 두드러짐이라고 표현된 현존의 양상이 인식기관들을 규정해 나가는 방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것은 위 개송의 산스크리트어 원문 가운데 들어있는 킬라라는 말 때문이다. 잘 알려진 대로 킬라라는 불변화사는 특히 개송에 사용된 경우 그 개송 전체 혹은 그 교설에 대한 세친의 불신감을 표현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킬라의 역할을 잘 살펴보면 두드러짐을 발휘하는 주체가 근이 아니라 식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에데페이시아의 기능적 해석과 관련된 본고의 논지는 킬라의 용법에도 불구하고 손상을 입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세친의 주장을 형식화해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은 표준 명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X라고 불리는 어떤 인식기관이 적절하게 분류된 어떤 대상의 내재적 관련을 가지면서 어떤 특정한 기능을 다른 어떤 기능들보다도 특히 두드러지게 발휘할 때 바로 그때 비로소 X라고 불리는 인식기관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사고를 잘 살펴보면 우리는 세친이 자신의 구성행위에 있어서 사용한 유연한 분류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두드러짐의 발현 혹은 두드러짐이라고 하는 원칙은 매우 유연한 성격과 더불어 인식주관의 능동적 개입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매우 주관적인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달리 말한다면 분류행위의 유연성이란 단순한 하나의 발견이라기보다 차라리 인식주관에 의한 선택이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류되는 요소들의 명칭은 결과적으로 잠정적이고도 임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세친에게 있어서 아비달마 교설에 나타난 분류체계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 고안된 하나의 임시적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세친의 입장에서 볼 때 18개, 22군, 75법 등의 분류 내용이 어떠하든 간에 그러한 분류행위에 개입된 보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었으리란 점은 추론 가능하다. 이러한 작업가설에서 생각해보면 여러 인식기관 및 다른 존재론적 분류항들은 위에서 정리한 표준명제에서 X의 위치에 대입 가능한 존재론적 변항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친이 설일체유부와 동일한 분류체계를 수용하고도 그토록 설일체유부를 집요하게 비판한 이유는 분류의 항목들이 문제가 아니라 분류행위 속에서 그러한 분류항들을 정태화시켜 관념적으로 실체화시키는 인식주관의 선택적 위험성, 즉 보는 방식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소 과장해 말한다면 세친에게 있어서 5위75법이란 분류체계는 예를 들면 5위80법이나 5위100법 혹은 100위1000법 등으로 분류 가능한 하나의 잠정적 합의일 수도 있다는 점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